네, 앞서서 저희가 반찬 토론에서 담뱃값도 올라 마라, 담뱃값 인상 관련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문자 여론이 정확히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0849번님께서 반대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 표 차로, 정말 신기합니다. 한 표 차로, 4달러파가 이겼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박희라 식약처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반 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좀 복잡한데 우선 정의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 적어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예.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요. 예. 기능성 표시식품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그런 식품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된 식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전에는 일반 식품에는 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 과학적 근거가 확보가 되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 제조 공정이나 노출량 등을 고려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원료 29종을 선정을 했고요. 예. 이 원료를 사용한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주 표시면에 이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도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다면 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 표시면의 기능성 내용과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같이 해야 하고요. 예. 또 임산부나 어린이 등 건강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식품이나 당, 나트륨,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이런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죠. 캡슐이나 정제, 과리 분말 같은 제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전기능이나 또 기억력 개선, 키성장과 같이 사회적 민감한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도 제품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좀 차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일반 식품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사용되는 이런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예. 제품의 제조업소는 해썹 인증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자료나 기능성 표시 내용 등 기능성 표시식품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공개해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해야 되고요. 또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자율심의 의무화를 추진해서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29종을 선정을 했는데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먹고 알고 있는 그냥 인삼, 홍삼, 크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EPD, 참이오즈, 매실 추출물, 식이섬유, 알글로에 마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원료나 성분들이고요. 예.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을 당시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원료들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9종 이후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운전에 좀 주의하시고요. 돌풍도 분다고 하죠. 또 낮 이후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위 대비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2021년 노동법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내용들이 상당한데요. 꼭 알아둬야 할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연차를 못 사용하고 있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란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효신입니다. 지난번에 그 폭설 대란 한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저녁에 저와 함께 있다가 각자 집으로 가면서 예. 제가 그때 집까지 4시간 반이 걸렸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서울대 입구 쪽에 그 까치곡에 넘어가는 쪽에 그 버스가 여러 대가 좀 엉키면서 네. 굉장히 좀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노무사님 계신 좀 주변은 어때요? 눈 많이 쌓였죠? 예, 여기도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곧, 제설 작업 곧 하겠죠. 하시겠죠. 예. 예. 지금 사무실에 계시면서 이동은 안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눈 많이 내렸고요.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이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나 출산, 유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제도는 사실 원래 처음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지난 2010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어떤 거냐면, 그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는 청년청 건설 근로자들의 결혼, 출산 등을 지원하고 한다면서도 사실 신청 자격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 퇴직공제 적립 일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일 또는 그 출생일 기준으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내에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내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시행되는 건데 유산 위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건설 근로자 분들에 대한 건데요. 다른 건 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기간이 더 넘어서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결혼 지원금은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출산 지원금과 결혼 지원금은 중복해서 그 지원이 됩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생 순위별로 첫째 30만 원부터 10만 원씩 상승해서 다섯째 이상 70만 원 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산 위로금은 30만 원이고요. 신청은 우리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고도 있고요. 방문이나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시면 거기에 신청 서류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나와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출산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다만 또 이게 신청 기한이 올해 연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 선착순이어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빨리 신청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 빨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올해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18년 9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되어 오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보면 사실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도 기간은 1년 정도 부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부여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7월 1일부터 제 예상이지만 바로 그 시행은 되지만 어떤 그 52시간 초과에 대한 법 위반을 바로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계도 기간을 주어서 준비 기간을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휴일이 됐으니 월급 계산이 있어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월급과 관련해서 또 알려주실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달력상 빨간 날이 공휴일, 법정 공휴일로 되어서 그런데요. 요거는 바로 전 사업장에 다 적용되지는 않고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리 평일에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화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시면요. 이미 유급 휴일분이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시니까 별도의 임금의 추가 지급이나 삭감 지급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유급 휴일로 됐으니까 휴일에 일하시면 150%의 휴일 수당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게 이런 거예요. 휴무일인 토요일하고 우리 빨간 날이 토요일이 될 때 중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때 공휴일하고 겹칠 경우에는 꼭 유급 처리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에 휴일하고 다른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육아휴직은 한 번밖에 나눠 쓸 수 없지만 이제는 2회 분할로 사용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12월 8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적용은 12월 8일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종전에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자녀 육아휴직이 남아 있으신 분한테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12월 8일 이전에 지금 육아휴직에 계신 분도 한테도 적용되니까 조금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좀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61번님께서 회사에서 개인 휴대전화의 강제 단체 톡방 실명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는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IT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되니까 근로기준법이 사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규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20대 국회 때도 그 우리 톡 금지,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 그 카카오톡이나 SNS 못하도록 그런 금지법이 발의되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관련 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노동법에서 그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법이 조금 그 현실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느린 면이 있거든요. 자, 4898번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후임을 구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주 후에 퇴사한다고 하고 그냥 나가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사실 뭐 근로자가 우리 그 사퇴 의사 표시 후에 사용자가 바로 이를 수락한다면은 별 문제 있을 게 없죠. 하지만은 이제 서로 간의 이 퇴사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실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30일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그 30일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직의 의사 표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30일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신다면은 그 사업주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082번님께서는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갑질에 해당되나요? 녹음물 같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는 모욕적 언사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뭐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에 반복되거나 여러 그 정황이 포착하실 수 있으면 사실 녹취 자료가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물론 사실... 우리 주변 동료들의 확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모으실 수 있는 대로 모아서 그 회사에다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모욕적 언사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네네. 혹시 어느 것들이 좀 모욕적 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폭언이나 욕설은 당연히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맞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누가 들어도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누가 듣더라도 저거는 모욕적이다. 저 사람이 듣기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자,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0127번님, 저는 레미콘 지입 차량입니다. 레미콘 지입도 주 52시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레미콘 지입 같은 경우에는 특수형태 종사자십 분이시니까 사실상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지 않으세요. 산재에 있어서 산재법을 적용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은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 52시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 분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질문 하나 좀 드릴 게 있는데. 담뱃값 인상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사실 저는 비흡연자거든요. 네, 근데 급격한 인상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천천히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또 노동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보다는 좀 천천히 인상해야 된다. 결국 올리겠다 이거죠? 올리는 게 좋겠다. 담배 안 피시면 피실 때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냄새도 안 나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결국 또 반반됐어.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